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제 3강째인데요, 3강. 이사님은 평소에 지금 이제 고객분들을 뵙고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계속 하시고 계시죠. 예. 고객분들 반응이 좀 어떠세요? 예, 고객분들 말씀이요. 네. 예전에 이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네. 지식들이 네. 도대체 저게 왜 저런 이유가 왜 저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느냐라고 네. 하는 거를 이해 못하고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많이 이제 그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시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고객분들이? 예,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향후에 살아남을 그런 이 방법은 문맹이 아니라 정보 문맹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정보 문맹을 벗어나는 거는 뭐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걸 점차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안 당하려면, 이게 금융권이 안 당하려면 알아야 돼. 알아야지 안 당해.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도 많이 안 좋은데 알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다 이거지. 근데 모르면 항상 두려운 거죠. 맞죠? 그렇죠, 이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강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런 원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으시고요. 자, 3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는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네. 오늘 3강에서 이제 드릴 말씀은요. 네. 미국이 이번 달 28일, 29일 이틀 동안에 네네. 이 페드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회의를 하면서 네. 돈 찍어서 푸는 거를 이제는 끝낼 것 같다라는 그렇지. 뉴스 때문에 달러가 지금 상당히 강세로 가고 있는데 네. 왜 그러면은 미국은 그동안 돈을 찍어서 풀었느냐?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은 미국은 어떤 행보를 가져갈 거냐? 네네.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네. 산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수 공부.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이 피셔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야기한 방정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예. 미국이 그동안 2007년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금리를 0%까지 떨어뜨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경제가 곤두박질 치자 그 다음으로 돈을 찍어서 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어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교환 방정식 MV는 PY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걸 가지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우리 양청민 이사께서 질문 주신 우리 고객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면요, 미국은, 이 통화 승수라고 해서요, 1달러를 중앙은행이 찍어서 풀면은 네. 그 1달러가 대출과 투자를 계속 만들어내서 그렇지. 경기가 좋을 때는 한 5배 정도 1달러를 찍으면은 5배 정도로 해서 5달러 정도가 시장에서 돌게 되고요. 그렇지.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10배 10달러 정도가 돌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MV라고 해서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약 1조 달러였습니다. 1조 그래서 달러. 1조 네. 달러 곱하기 통화 승수가 10배 하면은 한 10조 달러 정도가 미국에서 돌던 총 통화량이었거든요. 즉 보는 통화량이라는 거는 처음에 찍는 돈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중에 이통되기 전에 처음에 푸는 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통화 승수라는 거는 이게 한 배냐, 두 배냐, 세 배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시중에 풀린 돈이 많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07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한 10조 달러 정도가 미국에 돈이 있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고 그 돈을 너도 나도 은행에 갖다가 집어넣고 개인 금고에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 승수가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네. 통상적인 순환 사이클 5보다도 더 내려가서 네. 2 정도까지 미국의 통화 승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조 달러 정도가 있었으니까 1조 달러 곱하기 10 해서 10조 달러 있었던 총 통화량이 네. 1조 달러 곱하기 2 해서 2조 달러로 총 통화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미국이 돈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 미국이 돈을 불사질러 없애버린 것도 아니고 9.11 테러처럼 돈을 모아놨던 거에 이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아서 그 돈이 그렇지.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지. 왜 돈이 없어서 아우성이냐? 그렇지.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는데 왜 시중에 돈이 안 돌까? 예. 이거죠. 포인트가. 예. 그래서 바로 10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총 통화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아우성이고요. 그러면 총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본원 통화량을 찍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0%까지 떨어뜨린 거는 통화 승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0%까지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네. 금리를 0%까지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승수가 사람들이 투자하지도 않고 저축하지도 않고 소비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은 돈을 찍어서 풀 수밖에 없어서 미국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3조 달러 이상을 더 찍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1조 달러에다가 네. 3조 달러가 더 늘어났으니까 미국이 지금 4조 달러라고 하는 돈을 찍어서 지금 풀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돈이 없었던 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참 냉혹했어요. 미국이 돈을 찍어서 풀 때는 그 돈이 이 미국의 산업 현장으로 가주기를 바라서 찍었는데 그렇지. 그 3조 달러 중에서 거의 대부분 뭐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지금 하는 게 한 2조 달러 정도는 수익을 쫓아서 다른 나라로 다 빠져나갔어요. 네. 그 자금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된 거죠. 네. 미국에 남아있는 돈이 3조 달러 중에서 한 1조 달러 정도가 남아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1조 달러 에다가 추가적으로 돈 찍어서 푼 거에 1조 달러. 네. 그러니까 2조 달러 정도가 미국의 본원 통화량으로 있었고요. 네. 통화 승수가 2 정도까지 내려갔으니까 2 곱하기 2는 4. 네. 그래도 아직까지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을 때에 총 통화량 5조 달러보다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3차에 걸쳐서 돈을 찍어서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서 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경기가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통화 승수가 2까지 떨어졌던 통화 승수가 지금 약 한 3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 통화 승수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거죠? 예, 통화 승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 집 금고에 놓았던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내 집 금고에 있던 돈을 가지고 주식도 사고 그 돈 가지고 투자도 하고 은행들도 중앙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온 돈을 그렇지. 그냥 금고에다만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는 대출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땅도 사고 투자도 하고 그러는 게 통화 승수가 이제 올라가서 돈이 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하네. 이게 그 몸이 나빠서 혈관이 막혔어. 근데 피를 돌려야 돼. 예. 근데 이게 이제 운동도 해주고 펌퍼질 해주니까 이제 점차 혈관이 뚫리면서 피가 잘 돌게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이 돌게 되니까 그게 승수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도 하게 되고 지출도 하게 되고 대출도 하게 되고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통화 승수가 한 3 정도까지 이제 1에서 3 정도? 예, 그렇죠. 네. 2에서 3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네네. 본원 통화량 2 곱하기 통화 승수 3 해서 총 통화량이 한 6조 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통상적인 경기 순환 사이클 일 때 5조 달러 정도 되던 그런 총 통화량보다 지금 많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피셔의 교환 방정식에서 이야기하는 오른쪽에 있는 게 P 곱하기 Y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돈의 이 총 통화량은 결국
물가의 상승률과 성장률의 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이게 돈이 많아지면은 성장이 촉진이 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돈이 많아져서 이 통화량이 확 증가를 해버리면은 성장률이 높아지기 전에 물가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한 네. 우려를 이제는 미국이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드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다음 주에 있을 29일에 돈 찍어서 푸는 거를 이제는 중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물가 상승과 성장률 두 마리 토끼 잡는 건 쉽지 않네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성장률을 잡으려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그게 부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반대로 그러면 물가 상승률 높으면 성장률은 낮아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쉽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좀 풀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물가 상승률과 이 성장률은 같은 변에 있다 보니까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저물가래야지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경우인 거 있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든지 미국의 페드의 중앙은행이 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를 잡을 것이냐 성장률을 잡을 것이냐 교과서적으로는 물가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주열 한은 총재와 그 최경환 부총리의 의견이 지금 이제 충돌이 되는 게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은 성장률을 促진시키는 게 아니라 네. 물가를 잡는 거다. 네. 이게 중앙은행의 아주 교과서적인 고전적인 네. 미션이고요. 네. 정부의 역할은 물가는 문제가 되면 나중에 잡으면 된다. 먼저 성장률을 촉진하자. 네. 이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그런 조합을 찾아야 되는 게 그래서 적절한 물가 상승률의 성장률의 곱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에서는 이 물가를 잡는 거를 이제 목표로 그게 이제 삼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네요. 물가 상승보다는 현재는 성장에 대해서 좀 무게를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냐면은 물가가 워낙 지금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요구하는 게 그거죠. 이주열 한은 총재 그 당신이 하는 이야기도 내가 동의한다. 하지만 물가가 지금 우리나라가 1%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물가를 고민할 필요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기 때문에 성장률의 촉진을 정책을 맞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가와 성장률의 곱에서 통화량이 갑자기 확 많아지게 되면은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해 버리면은 성장률을 확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총 통화량인 또 왼쪽 편에 있는 M과 V의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3조 달러 찍은 것 중에서 1조 달러 정도가 미국에 남아있고 기존에 있었던 1조 달러 네. 2조 달러에다가 통화 승수가 3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지속적으로 통화 승수는 3에서 4, 5로 넘어갈 거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2조 달러에다가 곱하기 4 하면 2 곱하기 4는 8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가 아주 핫할 때 뜨거울 때 통화량이 한 10조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3조 달러를 미국이 찍어서 푸는 거가 2조 달러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네. 이런 나라에 가 있던 그 2조 달러가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1조 달러 더하기 1조 달러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쫓아서 움직였던 그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2.5달러, 2.5조, 그 다음에 3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는 통화량도 늘어나지 통화 승수도 올라가지. 그렇죠. 그러면 총 통화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가를 계속 자극을 할 겁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 고민.
그거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본원 통화량을 이제는 흡수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향후에 미국의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통화 승수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 억지로 경기를 꺾을 필요는 없고 풀렸던 돈을 그러면 다시 이제는 회수하자. 그래서 이번 달에 850억 달러씩 돈 찍어서 풀던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번 달이면은 아마 끝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근거고요. 향후에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통화 승수가 높아지고 본원 통화량이 해외에 나갔던 돈들도 미국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그 들어오는 돈을 중앙은행이 흡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미국이 테이퍼링과 타이트닝이라고 하는 그런 이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 및 중단. 그 다음에 타이트닝이라고 하는 금리 인상과 돈을 다시 중앙은행이 회수하는 이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이 피셔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야기한 교환 방정식,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왜 미국이 그동안 돈을 찍어서 풀었고 지금 돈 찍어서 푸는 거를 왜 멈춰야 되고, 그리고 조만간 왜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물가 상승에 연계해서 올려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게 아주 간단한 우리가 방정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야, 모든 지금 현재 경제 관심이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에 쏠려 있고, 그리고 과거의 금융 위기의 근원지,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양적 완화로 통한 자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시 그 돈을 풀었던 것에 대한 해수, 이 모든 것들이 이 피셔 교환 방정식에 다 숨어 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야,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돈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거에 아주 핵심이고요. 이거가 결국은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돈의 절대적인 가치인 금리의 변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2조 달러, 다른 나라에 수익을 쳐서 나갔던 2조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는 돈의 상대적인 가치인 환율을 이해할 수 있고, 금리와 환율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과 자산의 가격의 이동도 변동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야, 이 처음 청취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네요. 예. 이거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어떻게 일을 잘해요? 그분들도 어려워하시죠? 예, 처음에는 어려워하는데요. 네.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요. 오늘은 다 이해가 못 되시면은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고요. 다음에 계속적으로 드릴 말씀들이 바로 이제 피셔 교환 방정식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금리, 환율, 경기 순환, 그리고 주식의 가격의 변동,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드리게 될 그런 강의의 컨텐츠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서 가실까요? 예. 네네. 그래서 미국이 29일에 이제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를 축소 및 중단을 하게 될 거고요. 따고는 29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방송 나간 이후에 되겠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러면은 돈 찍어서 푸는 거를 이제 중단하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 회수가 바로 이제 결국은 금리에 대한 인상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어렵지만 이거 역시도 우리가 산수를 이해를 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6, 7월보다는 조금 뒤로 이제 미뤄질 것 같아요. 내년도 하반기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요. 미국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리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를 금리를 세 가지의 금리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념이 참 많이 나오시네요.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갑자기 수준이 확 높아졌어요. 우리 이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눌 거예요. 저랑 이사님이랑.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본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근본을 모르면 되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 철학이라는 게 20년마다 반복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사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계속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시죠. 예. 네.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를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금리의 개념들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 그걸 우리가 이제 정책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주열 하는 총재가 기준금리를 2.25%에서 2.0%로 금리를 내렸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몇 년 전에 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금 0%고요. 네네. 그러면은 미국의 정책금리가 0%인데 미국이 지금 현재 네. 이론적으로 타당한 금리는 얼마냐? 네. 우리가 이거를 이론금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이론금리를 계산했는데요. 네. 이론금리를 계산해낼 때 이론적으로 금리는 인플레이션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인플레이션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 이게 이제 이론적인 금리 공식이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금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가가 상승하면은 그만큼 나의 구매력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매력이 훼손되는 것만큼 금리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다가 네. 돈을 꽂았는데 뜯길 위험이 있거든요. 안 갚을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렇지. 그 위험을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론적인 겁니다. 예,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현재 우리나라 금리 인상 물가 상승률이 2%다. 예. 2%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떼일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0.5% 붙여줘. 그러면 이론적인 금리는 2.5%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돈을 뜯길 위험은 이제 그 돈을 꿔준 사람이 얼마나 그 신용이 있고 튼튼하냐에 따라 이제 좀 다른데요. 미국을 네.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 지난달에 인플레이션이 1.7%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그게 전월 대비 아니면 작년 직전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네. 전월 대비 미국의 이 물가 상승률이 1.7%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금리를 미국이 이론적인 금리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네. 1.7% 더하기 미국의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채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통 한 1.5% 정도 줍니다. 1.5%. 그러면은 미국의 지금 적정한 이론적인 금리는 1.7% 더하기 1.5% 네. 하면은 3.2% 정도가 지금 현재 미국의 적정한 이론적인 금리거든요. 이론적인 금리. 예. 그러면 그 리스크가 높은 신흥국 같은 경우는 그 가상금리,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의 국채 금리가 9%를 넘었거든요. 9%. 9%. 미국 6배네요. 예, 그렇죠. 네. 9%를 넘은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 미국의 정책 금리는 0%, 그리고 이론적인 금리는 한 3.2% 정도인데,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금리는 얼마냐? 네. 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약 2.1% 정도였거든요. 네네. 2.1%에서 2.2% 정도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계략적으로 2.2%다라고 하면은 네. 시장 금리는 2.2%, 네. 이론적인 금리는 3.2%, 네. 정책 금리는 0%. 음, 세 개가 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미국의 정책 금리가 언제부터 오를 것이냐, 0%에서 언제부터 오를 것이냐, 이거를 예측하는 키가요. 네. 이론적인 금리인 3.2%의 네. 시장 금리가 언제 수렴해 갈 것인가. 시장 금리가 오르는 걸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장 금리 2.2%가 이 시장 금리는 미 국채 수익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제 10년 만기 예. 국채 기준금리니까요. 네네. 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인 2.2%가 시장 금리고, 요 시장 금리가 이론적인 금리인 3.2%로 수렴해 갈 때, 지금 그럼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네. 원래는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네. 차이가 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돈을 찍어서 그 돈 가지고 국채를 사서 금리를 떨어뜨렸고요. 근데 금년 이번 달 말로 해서 이제 돈 찍어서 푸는 거 줄이기 때문에 이 요소 좀 없어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이 이렇게 이제 돈 찍어서 푸는 거를 줄여가는 거. 그리고 미국이 11월 4일 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전쟁들이 네. 일어나면서 네, 네.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그리고 유럽이 잡음을 내고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런 이슈들로 해서 미국 국채 가격으로 돈들이 좀 쏠려가면서 그 요인 때문에 지금 이론적인 금리와 그 실제 시장 금리가 약 1% 포인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이게 이번 달 말부터 해서 시장 금리와 이론적인 금리가 급격하게 좁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내에 2.2%까지 떨어졌던 시장 금리가 2.56%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내년부터는 3%를 넘어서는 게 아마도 1분기, 2분기 경에는 3%를 넘어지면서 네. 3.2% 정도 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에 언제 근접할 거냐. 그게 뭐 제 생각에는 내년도 하반기 네. 아마도 한 3분기 초반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3분기 초반쯤 되면은 그때부터 미국은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팩트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의 시장 금리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그 환율이 바뀌면 자산 가격이 바뀌고 이런 요인들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인데 좀 더 이제 상세하고 뭐 그런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요 시간에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서 피셔의 교환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멋지다.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이론적인 금리가 있고요. 그다음 시장에 유통되는 시장 금리가 있고, 그리고 현재 정책 금리가 있는데 세 개가 다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가수요도 있고 인위적인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채권에 대한 안전상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현재로서는 좀 낮은 상태인데 이 시장 금리가 아까 우리 이사님이 얘기하신 이론 금리로 점차 높아지면 금리 인상 시기는 점차 다가온다. 이론 금리는 현재로서는 약 3% 초반 3.2%인데 시장 금리, 즉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2%다. 그래서 2.2%가 3.2%로 다가가는 높아지는 그 포인트가 금리 인상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포인트다. 그래서 그 시기는 내년 뭐 하반기 정도로 이제 예상해 주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꼰대가 없으니까 우리 이상구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다른 쪽 그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피셔 교환 방정식. 저도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시장 경제 순환의 원리를 이해할 때, 이걸 보질 않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고, 이런 원리로, 대충 감은 잡고 있었는데, 그 이사님 말씀이, 피셔 교환 방정식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더, 그 시장 흐름을 보는데, 조금 더 그 인사이트를 얻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좀 이어서 이제 적자를 어떻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이상구 이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시청자 의견에 노트 남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